자정을 막 넘긴 귀갓길. 단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발걸음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라진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25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는 부산 강서구 실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진 그 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건은 2000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일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5세의 미용사 가명 박선미 씨입니다. 성실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미용실에 출근해 고객들을 맞이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인간관계나 금전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 것은 7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자정 무렵 혼자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곧 집에 도착한다는 짧은 말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선미 씨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다음 날까지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락 없이 외박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7월 27일 목요일, 부산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용실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미용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죠.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소한 모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선미는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동료 김미경 씨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미는 그날 특히 밝았어요. 웃음소리도 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재미있어 하면서 반응도 좋았고요. 뭔가 걱정이 있거나 우울해 보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또 다른 동료 박영희 씨도 평소보다 식욕도 좋아 보였고 술도 적당히 마셨다고 기억했습니다. 대화 내용도 평범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이야기, 어려운 고객들 이야기, 주말 계획 등 일상적인 주제들이었죠. 선미는 그 자리에서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다거나 어디 가야 할 일이 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은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오후 9시 50분경이었죠. 모두들 다음 날도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선미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눈 후 오후 10시 15분경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가 그녀가 동료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40분 후 자정을 막 넘긴 12시 5분경 박선미 씨는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코스였습니다. 미용실에 다닌 3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걸어다닌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큰 길을 따라 200m 정도 걸으면 아파트 단지 입구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좌회전해서 아파트 단지 사이의 보도를 따라 걸으면 그녀가 사는 연립주택 단지가 나오죠. 마지막 100m 구간은 조금 어둡겠지만 가로등이 적당히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 완전히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습니다. 선미는 그 길을 걸으며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12시 8분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곧 도착해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히 와라고 답했고 통화는 15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박선미 씨가 가족에게 한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미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전화를 끊고 10분 후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텐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 짧은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음 날인 7월 28일 금요일 아침 6시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발견한 어머니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식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동료 언니 집에서 자고 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이순자 씨는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 음성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선미는 평소 휴대폰을 절대 꺼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밤에 잘 때도 매너 모드로만 해두지 아예 꺼두는 법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미용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미가 아직 안 왔는데 어디 있어요? 이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3년간 미용실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었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후 2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온적이었습니다. 25세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하루 연락 안 된다고 바로 실종 신고는. 담당 경찰관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한테 말 안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이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반드시 미리 말하고 연락도 꼬박꼬박 해요. 무단결근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남자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동료들과 어디 놀러 간 것일 수도 있다 하며 48시간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식 실종신고 접수는 7월 29일 토요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찰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변 지인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현장 수색이나 목격자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응이 바로 이 사건의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48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만약 초기에 적극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결국 가족과 지인들이 직접 나서서 수색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아침부터 대대적인 민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용실 원장 정미화 씨가 앞장서서 미용실 직원들을 모두 소집했고 선미의 중고등학교 동창들, 동네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총 30여 명이 모인 수색대였습니다. 수색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회식 장소에서부터 집까지의 경로를 그룹별로 나누어 샅샅이 뒤졌습니다. 보도블록 하나하나, 골목 구석구석, 가로수 아래, 아파트 화단까지 놓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혹시 떨어뜨린 물건이나 흔적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죠. 주변 상가들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CCTV에 선미의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카메라들도 화질이 좋지 않아서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아파트 단지 경비실도 찾아갔습니다. 당시 경비를 보던 김모 씨는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는 것이 그의 기억이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격자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혹시 7월 27일 밤 자정 즈음에 이상한 것을 본 분 계세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기도 했습니다. 몇몇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애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가 계속 짖어서 잠을 못 잤다는 증언도 있었고 평소보다 차 소리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10분간의 귀갓길에서 공기 중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현관문 앞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선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8월 4일,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주민이 산책을 하던 중 농수로 인근 풀숲에서 여성용 구두 한 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구두는 박선미 씨가 그날 밤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한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딸이 그날 밤 신고 나간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에 젖은 흔적은 있었지만 찢어지거나 심하게 변형된 모습은 아니었죠. 오히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그곳에 놓아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격렬한 몸싸움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구두가 이런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두 한 짝만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다른 한 짝은 어디로 갔을까요? 현장을 정밀 조사하던 과학수사팀은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구두의 뒤꿈치 부분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양이었지만 정밀한 과학수사기법으로 검출해낸 결과였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진 혈흔 샘플은 정밀 분석을 거쳐 A형 혈액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종자 수색에서 강력사건 수사로 체제를 바꾸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선미 씨 주변 인물들의 혈액형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고객 중 A형인 남성들, 과거 교제했던 남자친구들, 학창시절 동급생들, 동네에서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A형 남성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총 47명의 A형 남성들이 DNA 검사에 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대규모 DNA 대조 작업이었습니다. 수사팀과 가족들은 이번에야말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분명한 물적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DNA 대조까지 한다면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았죠. 하지만 몇 주 후 나온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47명 전원이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치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수사팀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첫째, 범인이 박선미 씨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일 가능성. 둘째, 아직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은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동시에 더 큰 미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단서는 분명 있었지만 그 단서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수사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한 주민은 그날 밤 피해자가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후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다른 주민은 그날 밤 해당 골목은 평소보다도 조용했다고 정반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증언들로 인해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회식 후 귀가 중 실종된 25세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보다는 추측에 기반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도설, 자발적 가출설, 금전 문제설 등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라진 그녀의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가십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딸을 잃은 슬픔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진실 규명보다 추측이 앞서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박선미 씨의 가족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 앞에 서서 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스스로 나서서 공장지대와 농수로 주변을 헤매며 딸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딸의 생일과 실종일이 되면 더욱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지만 가족의 기다림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25년의 시간은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단서라도 나타나면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나갔습니다. 2019년 부산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박선미 씨 실종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은 과거 해결되지 않은 강력 사건들을 현대적 수사기법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들의 간절함은 전혀 식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들 역시 마음 한편에 늘 미안함을 품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과거 사건 기록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과학수사 분석 결과 등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9년 전과 비교해 과학수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분석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DNA 분석 기술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상당량의 시료가 필요했던 분석도 이제는 극미량으로도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재검토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년 전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구두, 혈흔이 A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록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혈액형 판정 과정을 재검토해본 결과 시료의 양이 극히 적었고 보존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정밀 분석 기술이 없어서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담팀은 즉시 증거물 보관소에서 당시 구두와 혈흔 시료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19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시료는 적정 온도에서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분석 장비와 기법을 동원해 혈액형을 재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형이 아닌 O형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더욱 정밀한 DNA 분석을 통해서도 이 결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19년간 이어진 수사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A형 용의자들을 중심으로 수사해왔지만 애초에 혈액형 판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7명의 A형 남성들이 DNA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이 나온 것도 당연한 결과였죠.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셈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O형 혈액형을 가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에 A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인물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고객 중 O형인 사람들, 박선미 씨와 과거에 알고 지낸 O형 남성들, 심지어 당시 그 지역에 거주했던 O형 주민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19년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등록된 DNA 프로필들과 대조 작업이 진행되었고 혹시 연쇄범죄일 가능성도 검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에 걸친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DNA 일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점들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19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한 혈액형을 알고도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수수께끼가 생긴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이 발견이 기존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19년간 쌓아온 수사 결과들이 상당 부분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사건은 한 걸음 전진한 듯하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미스터리는 해결되기보다는 한층 더 복잡하고 깊어졌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을 가져다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 납치설입니다. 범인이 미리 박선미 씨를 목표로 정하고 그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한 후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가설입니다. 미용사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그중 누군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설입니다. 귀가하던 그녀를 우연히 발견한 범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한적한 골목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이런 우발적 범행을 가능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범 가설입니다. 특별한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2명 이상의 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 다른 공범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자발적 실종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두에서 발견된 혈흔과 평소 그녀의 성격,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가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맞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5년 전 그날 밤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사라진 목소리 속에 묻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박선미 씨 실종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미제 사건 1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능동적인 수사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정기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단서나 목격자의 제보가 나오지 않는 한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DNA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과학 수사 기술이 첨단화되었음에도 25년 전 사건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한편 박선미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에게 2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이별도
기다리던 재회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제 사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건입니다. 박선미 씨의 실종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아픔과 기다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작은 단서 하나, 기억 속 목격담 하나가 25년 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라진 목소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이런 미제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라진 목소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말입니다.